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삼국지 있죠. 삼국지면은 이제 그 우리의 그 유비, 그다음에 이제 그 송건, 조조 세 명이 이제 붙는 삼국지인데 이 삼국지 시대 때에 우리의 그 유비와 관련이 있는 그 익주목 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장이라는 사람은 유비와 같은 뭐 그 유씨 가문이기도 하지만은 익주목이라고 하면 익주는 지금 이제 스촨성입니다. 스촨성 성도는 성도고 스촨성의 그 수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수촨성의 그러니까 어떤 지방 뭐 경기도면 경기도지사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도지사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그 각각 독립된 군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군인 세력 익주 수촨성의 군인 세력인 유장에 대해서 알아보다. 이 유장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죽은 해가 서기 219년이 되겠습니다. 서기 219년이면은 관우 장군이 유비의 형제, 의형제 관우 장비가 있죠. 그 중에서 관우 장군이 죽은 해가 219년이고 유장도 이 같은 해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9년에 관우가 그 위나라를 공격을 하다가 위나라의 그 당시에 유비의 본거지는 이제 그 본거지가 이제 별로 없었죠. 그냥 형주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죠. 형주 땅을 오나라의 송곤한테 이제 빌려서 남의 땅에서 이제 임대해서 살고 있었죠. 유비가 세력이 약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비가 세력을 그나마라도 조금씩 이제 키워서 서기 218년 경에는 유비가 형주에서 이제 임대해서 살다가 형주 위에 위나라의 장안이 있죠. 위나라의 수도인 장안 낙양 위나라 이쪽 그 있는데 그 장안 밑에 있는 땅이 한중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중 땅이 또 뭐가 유명하냐면은 옛날에 그 이제 유비의 이제 선조인 한나라의 유방이 이제 처음으로 왕으로 봉해진 것이 이제 한중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 전 벌써 한 400년 전에 기원 전 한 221년에 진시황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진시황이 죽은 후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전국에서 이제 그 군벌 세력들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할 때 한나라를 건설한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 그다음에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던 초나라의 항우장사,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싸운 게 이제 초한전인데 그때는 이제 기원전 221년 진시황 죽은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붙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10년에 이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항우 유방이 싸우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초기에는 이제 항우가 전국을 제패를 해서 기원전 208년에 항우가 거의 이제 전국을 제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또 다시 싸우다가 이제 결국 기원전 206년에 최종적으로 유방이 이기면서 항우가 죽고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우고 한나라 고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기원전 206년인데 그 전에 이제 기원전 208년에 항우가 결국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곡관을 쳐들어가서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서 그 진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항우가 전국을 제패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항우하고 같은 동맹군이었던 유방을 이제 그 전국 각지에 제후국에 봉하죠. 그때 이제 뭐 한 18개 정도 제후국을 이제 봉해죠. 뭐 산동지방, 산서지방, 뭐 이제 광동지방 뭐 이런 쪽에서 중국 각지를 이제 18개의 그때 군벌들 제후국들한테 나누어질 때 항우 장사가 준 땅이 바로 유방한테 준 땅이 이제 그 한중 땅이 되겠습니다. 그 한중이 이제 장안 밑에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고 이제 비옥한 땅이지만 이제 이제 항우가 줄 때는 뭐 별로 이제 약간 좀 초라한 지역, 외진 지역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쪽 지역이 한중 땅이 장안 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익주 스촨성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고군초가 이제 파촉 지방이라고 하죠. 파촉 지방이 이제 그 당시에 진나라라든가 진나라의 수도인 그 함양에서부터 약간 서쪽, 그러니까 약간 외진 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그 파촉 지방, 한중 지방 이쪽을 가지고 있던 그 군벌 세력이 결국에는 이제 세력을 막강하게 해서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의 시조인 유방이 그 근거지를 뒀던 데가 한중인데, 이 한중을 서기 218년에 그 유비가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중을 점령을 하면서 유비가 세력을 키우죠. 218년에. 그 218년에 키울 때 그 당시에 이제 한중 땅에 지키던 그 위나라의 유명한 장군인 하후연 장군이 이제 목이 날아갑니다. 유비한테.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인 219년에 뭐 이제 이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가 좀 무리하게 욕심을 냈는지 그 형주를 오나라의 송원한테 빌려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우 장군이 거기를 나와서 형주를 나와서 이제 북쪽에 있는 위나라의 양양, 번성 이쪽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관우가 실수를 한 게 형주에 있던 그 총나라의 군대 대부분을 끌고 나와서 위나라의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는 동안에 이제 형주가 이제 그 성이 비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위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송권이 여몽 장군이라든가 육성 장군을 보내서 형주를 함락을 시킵니다. 근데 관우가 이제 자기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관우가 이제 왔다 갔다 도망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나라 군대한테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리죠. 아들인 관평 아들하고 같이 목이 잘리네. 그래서 관우가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중국의 가장 존경받는 명장 장군 관우의 죽은 게 이 양양 번성 전투에서 죽은 이 형주 공방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기원전 서기 219년이고, 요때 그 익주목 수찬성의 수장인 유장도 같이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9년에 이제 관우하고 유장이 죽고, 그 이후에 4년이 있다가 223년에 이제 유비도 죽게 되겠습니다. 유비는 이제 자기의 의형제인 관우가 이제 그 형주 공방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 10만 명을 이끌고 형주를 다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나라의 장군 육손의 화공에 지죠. 패배를 하고 군사 한 수백 명밖에 못 남겨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백제성으로 도망가죠. 그러다 이제 백제성이 이제 지금의 이제 충칭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있었던 곳이죠. 마지막에 그 충칭으로 도망을 가서 그 백제성에서 좀 쓸쓸하게 좀 우울하게 이제 그 223년에 유비가 죽게 되겠습니다. 이 유비가 죽고 나서는 아들인 유손이 이제 그 총나라의 이제 수장이 되는데, 황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유손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비의 아들 유손이 좀 무능하고 유약하고 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라도 그 당시에 명재상인 승상인 이제 제갈 공명이 이제 보위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다음에 뭐 딴 강류 장군이라든가 이런 유능한 신하들이 보위를 해줘서 오히려 이 유손이라는 총나라 황제가 거의 한 40년 동안 총나라를 지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나라 조조한테 이제 멸망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총나라가 멸망한 게 이제 265년. 그러니까 유비가 223년에 죽었으니까 뭐 유비가 죽은 후 뭐 거의 한 42년 동안이나 유선이가 황제를 한 거죠. 그다음에 유선이는 윗나라한테 그 멸망을 하고 항복을 해서 그나마라도 뭐 또 몇 년을 더 살다가 윗나라의 그 안락공인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임명이 돼서 몇 년을 더 살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나라가 멸망을 한 게 265년. 그다음에 이제 그 삼국지에 또 다른 마지막 나라인 오나라 송건이죠. 오나라가 멸망한 게 28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9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해고, 유비가 아니라
관우장군이 죽고 그다음에 이 유장이도 죽고 근데 219년이 있었던 게 형주 공방전이었는데 이 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208년도에 적벽대전이 있었죠. 그 적벽대전에서 오나라하고 청나라의 동맹군이 위나라의 조조를 이제 뭐 대파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서 조조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도망 쪽쪽 유명한 적벽대전이 이제 10년 전인 208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익주목의 유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도 유씨죠. 그러니까 한나라의 어떤 그 왕족 가문이죠. 이 유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나라가 초기에 전환시대 때 한나라가 이제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거의 한 400년간 유지된 중국의 통일왕조였는데 뭐 최초의 통일왕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왕조지만은 진나라가 이제 최초의 통일왕조는 이제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까지 진시황이 준 게 210년. 그러니까 뭐 겨우 해봐야 한 14년 정도의 통일왕조였고 너무 짧죠. 근데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년이니까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400년 역사 중에서 앞쪽에 한나라를 강성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한나라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그다음에 이제 무제 이렇게 해서 한무제는 유명하죠. 한무제는 뭐 고구려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서 그때 이제 뭐 한무제가 이제 우리 고조선을 공격을 해서 뭐 한상원을 세우고 뭐 아무튼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 한무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이제 한나라 초기인데 이 한나라 초기가 그 한나라가 400년 역사 중에서 중간에 두 번으로 나눠지죠. 그게 언제 되면은 기원전 206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쭉 오다가 중간쯤에 서기 4년인가 뭐 이 정도쯤에 왕망이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유씨들을 죽이고 지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신나라는 나라를 세운 게 서기 4년인가 9년부터 해서 뭐 한 15년 뭐 해서 그것도 딱 14년간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신나라를 세우기 전에 전환시대 때 유명할 때가 한나라의 문제, 경제, 무제, 한무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경제가 한나라를 부흥을 시켰다 그래서 이때를 문경의 치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문경의 시대 중에 가운데 있는 한나라 전환시대 경제의 후손이 바로 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장의 아버지는 똑같은 익주목, 익주 스촨성의 수장인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의 넷째 아들이 바로 유장이 되겠고 이 아버지인 유언이 죽은 후에 이제 익주목이 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조인 한나라의 경제, 이 사람은 재위를 언제 했냐면은 기원전 151년부터 기원전 141년까지 10년 동안 했고요. 이 한나라 경제의 아버지인 윗대인 한나라 문제는 기원전 180년부터 기원전 157년까지 거의 아마 한 30년 정도 재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한나라 경제의 아들인 한무제는 재위를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무려 한 55년 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중국을 막강하게 만든 게 이 한무제가 이 한무제가 재위를 한 게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거의 한 50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할 때 중국의 북쪽에 있던 흉노족 훈족들을 다 이제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도 넓히고 동쪽으로 영토를 상당히 넓히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첫째 있던 한문제, 이 사람이 이제 기원전 151년부터 기원전 141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한문제가 누구냐 하면은 한나라를 창시한 한나라 고조 유방의 마누라인 여태우가 이제 유방이 죽은 후에 한나라 조정을 좌주제했죠, 여자로서. 그래서 유명한
중국의 세 명의 악녀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여태우가 되겠습니다. 여태우와 같이 중국의 세 명의 악녀로 불리는 사람이 이제 여태우,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말기에 자주주였던 서태우, 청나라를 멸망시킨 1등 공신이죠. 나쁜 여자 서태우.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의 저기 창업자 한나라 고조 유방의 이제 아내 여태우,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하게 국정을 농단을 했죠. 국정을 자주지했죠.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그다음에 중간에 한나라 때의 측정무후, 무태우, 이 축전무가 또 이제 한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측전무는 한나라 사람이 아니고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제 아니고 당나라의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당나라를 세운 세운 사람이 이제 아들이죠. 당태종 이세민이의 아들인 당나라 고종의 마누라였죠. 이때 당나라 고종이 당나라 고종 때 고구려가 멸망했죠. 그게 서기 668년인데 요 당시에 이제 당 고종의 마누라가 바로 이제 측정무가 되겠습니다. 이 측정무가 이제 또 당 고종이 죽으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서 당나라 조정을 좌주지했죠. 좌주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여자가 황제가 됐죠. 이 황제가 된 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 나라 이제 주나라라고 세웠죠. 그러면서 이 여자 황제가 한 14년간 통치를 했죠.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또 물러났죠. 쫓겨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당나라의 황제로 즉위를 했죠. 그래서 이 여태우가 한나라 고조의 처 여태우가 죽으면서 여태우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의 유씨들이 다시 이제 즉위를 할 때 이때 황제로 추대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작으로 해서 문경의 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문제, 한 경제, 이때가 이제 가장 국가가 안정화되었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국력이 회복한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제가 활발한 대외연정을 해서 막강한 군사를 운영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킨 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주목 그 당시 적벽대전이 끝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세력이 조조가 이제 도망갔죠. 물러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세 나라가 다시 균형을 유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조조는 이제 기주목이었습니다. 기주목이었는데 기주목은 지금의 어디냐면은 이제 황하강 이제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기주목은 그 당시에 이제 허베이성 지금의 이제 허베이성 그러니까 화북성이죠. 화북성 황하강 북쪽에 그다음에 이제 산동성의 서부 그다음에 이제 허난성의 북부 그거를 이제 통치를 하던 게 이제 기주목인데 기주목이 이제 조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형주목은 이제 유비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적벽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조가 이제 쫓겨났으니까 오나라의 성권이 이 조조하고는 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비하고 이제 친하게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기주목, 형주목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한나라가 멸망할 때니까 후한 시대 13개 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형주는 형주 공방전인데 형주의 중심은 한수와 양양이 되겠습니다. 이 한수는 훈안성 이거는 이제 훈안성은 이제 아까 허베이 허난성과는 다 다르게
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후난성, 그러니까 호남성이 되죠. 한문으로 하면 후난성은 호남성. 후난성의 창더시의 한서우현이 바로 이제 한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양은 어디냐면 그 후베이성, 이것도 역시 호북성이죠. 아까 허베이 허난은 이제 저 황하강 쪽이고, 이쪽은 이제 더 밑에 양정강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베이성의 그 양양시라가 돼 있는데, 그 양양, 그 한수와 양양을 중심으로 한 곳이 바로 이제 형주가 돼 있는데, 이 형주의 수장이 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중이죠. 한중 쪽에는 이제 이쪽도 한수 유역인데, 이 한중군이 이제 한천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있던 한영태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치하던 한영태수가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로를 싫어해가지고 이 유장이 공격을 하려고 유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유비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익주, 이 수찬성을 유비한테 빼앗기게 되겠습니다. 이 한영태수, 그러니까 한수 유역의 한중군, 이곳은 지금은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섬서성, 산시성이 아니라 섬서성의 화현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한중인 기원전 206년에 그 항우가 천하를 통일을 하고 진나라가 멸망할 때 18개의 제후 왕 중에서 유방을 이 한중왕으로 임명을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제 장안 밑이죠. 그래서 이곳이 되겠고, 어쨌든 이 그 유장이가 그 이 한중 왕인 장로를 공격을 하려고 유비를 끌어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항우가 유방한테 이 한중 땅을 줄 때 이제 파군과 촉군, 이게 이제 촉군이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수찬성이죠. 파군과 촉군을 다 함께 이 그 항우가 유방한테 한나라 유방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한중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촉군, 파군 촉군, 이 촉군이 이제 수찬이고, 촉군이 이제 익주의 자사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에 형주에서 지내다가 성권에 의해서 이 그 유장이는 익주목이었는데 유비한테 그 배신을 당하고 익주를 유비한테 뺏기죠. 뺏긴 다음에는 결국에는 말년에, 그러니까 형주에서 뺏기고 익주를 뺏기고 형주에서 지내다가 오나라 성권에 의해서 익주목에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형주목 유표가 익주목인 유장의 아버지 유언을 조정인 장안에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형주하고 익주는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형주목인 유표가 익주목인 유언을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했다는 거죠. 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19년에 이제 그 유장이가 죽는데, 그 전에 194년에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한 게 220년 이 정도니까 뭐 한참 전이죠. 이제 멸망할 한나라가 이제 쇠퇴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죠. 이제 194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탁 동탁이 있어죠. 동탁 유명한 그 동탁,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동탁이가 이제 그 조정의 세력을 잡죠. 이 동탁이가 그 장안을 점령을 하고, 동탁이가 이제 장안에서 이제 황제를 자주지하면서 이제 그 부하 장군이 이제 여포를
데리고서 이제 그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타이가 여포가 배신을 해서 동타이가 죽죠. 그러면서 실권자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동타이가 죽은 후에 그 이제 딴 세력들 그 이제 그 한나라에 이제 그 옛날 그 구신들 구대신들 이런 세력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동탁의 부하들이 있겠죠. 그 부하들이 다시 이제 재공격을 하죠. 그래서 동탁의 부하들인 이각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곽사, 그다음에 이제 그 번조 이런 사람들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동탁이가 죽은 후에 어지러워진 조정을 이 동탁이 부하들이 이제 다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제 농단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 세 사람들이 또 결국은 또 서로 권력의 욕심이 멀어서 내분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다 세 명 다 이제 멸망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아무튼 동탁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192년 이 2년 전에 192년에 이제 동탁이가 여포한테 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동탁의 부하들이 이제 194년에 2년 만에 이각 곽사 이 그 번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립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연립 정권이 그 설립을 되면서 그 익주목인 그 유언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유장의 아버지죠. 이때 194년에 유언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동탁의 부하 3명은 이가 곽사 번조는 양주 사람들입니다. 양주 사람들이고 10만 군사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때 쳐들어와서 그 유언이도 익주목인 유언이도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반대파 군사들 한수 마등 이런 반대파 군사들을 격파를 하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194년에 아버지인 그 유장이 유언이 사망을 하면서 유장이 익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유장이가 이제 익주목이 됐는데 한중에 있던 한중군의 장로가 이에 불복종하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파 쪽에 있던 그 파이 일대의 이민족들이 이 그 장로의 편을 들면서 같이 반란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반란군이 불복종한 반란군이 장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군은 이 그 파군에는 장로의 부곡 사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자 이제 파가 원래 이제 그 익주목인 그 유장의 이제 그 휘하 그 통치권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장로가 승리를 하자 한중에서 쳐들어오자 유장이 그 방이라는 장군을 파군 태수로 임명을 해서 이에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유장의 아버지인 유언이 죽을 때 그 유언을 한 게 뭐냐면은 남양군 또는 그 삼보 저 북쪽이죠. 삼보가 이제 지금의 이제 허난성인데 허베이성 허난성 있죠. 그 북쪽의 허난 쪽에서 허난성인 그 삼보에라든가 남양군에서 오는 유민들을 수만 명을 이 아버지가 그 받아들이죠. 유치를 해주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왔는데 이들 그 이제 이민족들이 이제 그 동주병 동쪽에서 와서 이제 동주병 또는 동주사라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익주로 이주를 해 와서 익주에 있던 그 익주의 토박이들을 침탈을 하고 익주민들이 원한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기 200년이 되었을 때 200년이 이제 되었을 세월이 좀 흘렀죠. 192년에 이제 동탁이 죽고 194년에 이제 뭐 유원이 죽고 유장이가 이제 익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가 이제 거의 200년에 딱 되었을 때 그 위나라의 그 고관 높은 관리인 조위가 그 이제 관리죠. 조위가 형주목인 유표 이 조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형주목인 유표가 익주목인 유장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장이 이때 성도성 익주 스촨성의 성도성에서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년이 되었을 때 조위가 이제 처단이 되고 조정에 의해서 처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장인은 익주를 지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8년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적벽대전이 있었죠. 됐을 때 이제 조조가 이제 형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조를 형주를 공격하려고 이제 남침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익주목인 유장이가 위기감을 느끼죠. 자기는 익주인데 바로 형주 옆이죠. 그러니까 형주가 있으면은 형주는 그 중국의 가장 중앙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동쪽에 익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주 오른쪽에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양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조가 위나라가 이제 그 형주의 유표를 치려고 하니까 208년에 그 옆에 있던 익주의 유장이가 이제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조조의 세력이 그 당시에 워낙 막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신을 파견합니다. 조조한테 좀 평화적으로 좀 잘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신인 이 장송이를 파견을 하는데, 장송이가 파견을 했더니 이제 조조가 이 장송이를 아주 대우를 그지같이 해주고 뭐 좀 냉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송이가 불만을 품고 장송이는 이제 속으로 유비한테 유비가 이제 덕이 많고 존경을 받으니까 유비한테 이제 넘겨주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송이가 유장과 유비의 연계를 추진을 합니다. 유비하고 오히려 맺어라. 조조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유비하고 맺어서 조조를 막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속마음은 다르지만은 이 장송이가 자기의 상사 익주목인 유장을 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비와 공모를 해서 유비를 끌어들여서 익주를 이제 지키자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익주를 이제 유비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이 장송이라는 이 사신이 당시에는 상당히 엄청난 추남 못생긴 남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를 끌어들이는 명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유장이한테 말하기를 이제 유장이 쪽하고 저 이제 한영 태수 한중 지방이죠. 이쪽에 있던 장로하고 이제 익주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장로 한영 태수 한중 지방의 장로를 격파를 하려면은 유비의 군대를 좀 끌어들여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된다 해서 유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를 공격한다는 명목이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 와중에서 조조가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연합군한테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익주목인 유장이는 이제 유비 편을 들게 된 거죠. 조조하고는 사이가 이제 다시 멀어지게 된 거고, 유비는 이제 적벽대전에서 이제 대패하고 이제 북쪽으로 다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이제 유장이는 유비를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장송이가 이제 추천을 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도현령인 법정, 그다음에 맹달 이런 부하들을 이제 유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법정이는 이제 나중에 유비의 이제 책사가 되지만은 아무튼 법정과 맹달을 유장의 부하인 이 사람들을 보내서 유비를 지원을 해주고 병사도 수천 명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럽니다. 이 법정하고 맹달도 장송이 편이었는데 어떤 상사인 유장한테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장이 이들을 중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유장한테 이제 혼도 나고 뭐 곤욕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유장이 역량 불만을 품은 부하들이 되겠습니다. 이 법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법정이란 나중에 이제 유비의 책사가 되는데 이 법정이라는 사람은 서기 176년에 태어나서 22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54살에 죽는데 이 사람도 이제 한 몫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기 212년에 유비가 익주를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유비가 이제 익주의
그 이제 그 유장이 초대를 받아서 그 익주에 들어서죠. 유비가 이제 군대 한 3만 명 정도를 이끌고 익주에 들어서서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북쪽에 있는 그 장로를 한영태수 한중 쪽에 장로를 공격하겠다는 명분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유비가 공격도 안 하고 거기서 익주 땅에서 개기면서 마냥 개기고 익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서기 212년에 유비가 익주를 공격을 하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유장기가 장송을 처형을 하고 장송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 214년이 되었으니까 2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유비가 그 익주를 함락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유장이가 항복을 하고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유비가 그 유장의 부하였던 법정을 너는 그러면 촉군 퇴수를 해라. 그래서 촉군을 맡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217년 유비가 드디어 한중을 공격을 합니다. 장로를 공격을 합니다. 이건 이제 법정이 이제 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한중을 공격을 할 때 정군산이라는 곳에서 원래 그 유장의 부하였다가 다시 이제 유장이 이제 망했으니까 유비의 부하가 된 황권이라는 장군이 그 217년에 그 이제 이제 위나라의 그 하후연 유명한 장군이죠. 그다음에 부호 이런 장군들을 격파를 하고서 드디어 한중을 점령하고 유비가 한중왕에 등극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정은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서령과 호군 장군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20년에 이제 법정이 사망을 하고 222년에 그 219년에 이제 그 관우하고 이제 유장이 죽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22년에 이제 유비가 오나라의 그 형주를 공격을 하다가 육선한테 대패를 하고 223년에 유비가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8년부터 적벽대전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적벽대전이 있고 나서 익주목인 유장의 부하인 사신인 장송의 권유로 인해서 유비가 이제 익주로 들어서죠. 장로를 공격한다는 명분하에 들어서서 208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12년에 드디어 유비가 본색을 드러내서 그 익주를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214년에 유비가 이제 익주를 이제 함락하고 먹죠. 그때까지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유비의 보병 한 3만 명 정도가 형주를 떠나서 파군의 그 강주현, 점강현 이런 데를 지나서 광안군 부현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장의 이제 관할지에 이제 들어선 거죠. 유장이 곳곳에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유비가 들어오는 거는 무슨 개선 장군 같이 이제 그 아주 화려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유장이 그 익주병인 보병과 그다음에 기병 3만 명으로 마중을 직접 나가서 유비를 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쌀과 말, 수레, 비단 이런 걸 제공해 주겠습니다. 유비는 근데 이제 그 공격을 한중을 공격하지 않고 장로를 공격하지 않고 가맹현이라는 곳에 눌러 앉아서 북으로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212년에 드디어 조조가 동오 그러니까 오나라죠. 오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오나라는 동오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서기 229년부터 280년까지 거의 한 50년간 존속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나라를 세운 사람은 손견이고 손견의 후계자는 손견의 후계자는 손책 그다음에 또 그 밑에 후계자는 손권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유비가 손권을 이때 이제 조조가 이제 오나라를 공격을 할 때 212년에 이제 유비가 명비를 내세운 거죠. 유비는 익주에서 개기고 있었죠. 그래서 유비가 손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장한테 군사 1만을 좀 달라 했더니 유장이 내가 뭐 1만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4천을 지원을 해줍니다. 반을 지원을 해준 건데 이에 유비가 불만을 품고 이거를 이제 그 광고로 이용을 해서 홍보용으로 유장이가 안 도와준다. 유장이 뭐 별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부하들이라는가 민심을 사로잡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파간다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212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유비가 이제 익주를 공격을 할 때 이때 그 이제 장송이의 이제 그 제안이었죠. 그때 이제 광안 태수였던 장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인 장송의 음모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유장이가 장송을 처형을 하고 유비와 단절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비가 유장의 낙성을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키고 이런 그 익주를 공격하는 와중에서 형주에서 대기 중이던 제갈량, 제갈공명,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이제 조운 이 사람들이 이제 장강을 타고 올라와서 양쯔강이죠. 타고 올라와서 파동군이라든가 이런 익주의 군현들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214년에 유비의 군대들이 그다음에 그 익주목의 수도인 성도를 포위를 하고 합니다. 이제 이 성도에는 익주의 정예병 3만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년치 먹을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장이가 유비한테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유비는 유장한테 내가 항복을 하면은 예우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219년에 이제 형주 공방전에서 그다음에 송권이가 오나라 송권이가 형주를 탈환을 하죠. 그래서 형주를 탈환을 하고 나서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이 유장이를 다시 익주목에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익주목으로 좀 몇 년 더 살다가 병으로 죽은 게 바로 유장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208년에 그 익주를 이제 뺏기게 된 기원이 이제 적벽대전 끝난 후의 사건인데 이 208년에 그 익주목인 유장의 사신인 장송이가 조조에게 사신으로 간다 휴대적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유장이 장송이가 조조가 쓴 병법서가 있는데 그 병법서가 이제 맹덕신서라는 건데 이거를 줄줄이 다 외우는 그런 아주 총명함을 보여주면서 조조의 그 호의를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은 조조는 이 장송이를 이제 푸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송이는 그 살살 비꼬는 말투 그러면서 이제 조조를 이제 비난하는 말을 하죠. 일부러라도. 그래서 떠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우를 해주냐, 나를 이제 천대를 하는 이런 거 보는 건데, 조조는 공자맹자, 공맹의 도도 모르는 놈이고, 손자 오자, 이거 뭐 병법을 쓴 사람들, 이 사람도 모르고, 단지 그 무식한 무력과 겉모술수로 세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대전에서도 조조가 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조를 막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이제 저놈 새끼는 뭐냐 도대체 해서 푸대집에서 쫓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조조는 저 무식한 놈, 저 버릇없는 놈을 죽여라라고 했는데 조조의 부하인 양수라든가 순욱이 또 유명한 조조의 참모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말립니다. 그 사신을 익주목 유장의 사신을 죽이면은 이 익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외교적으로 안 좋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제 그 매질을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쫓겨난 그 장송이가 이제 그 유비한테 가죠. 그래서 형주의 유비한테 갔더니 유비의 그 부하인 조운 장군 조자령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우가 영주 입구에서 직접 마중을 나와주고 그다음에 유비라든가 제갈량이라든가 방통이라든가 이런 유비의 최고의 대신들이 이 장송이를 환영을 해주고 3일 동안 주연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익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마음 사는 거에만 치중을 한 거죠. 이에 장송이가 감복을 해가지고 그 익주에 돌아온 이후에는 자기의 친구인 복정, 맹달 이 사람들과 함께 공모를 합니다. 유비를 우리의 새 군주로 모시자. 그래서 유비가 거짓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이제 익주에 들어와서 가맹연에서 마냥 계기죠.
그 장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래서 개기고 있는데 유비가 이제 하도 이제 1, 2년 동안 개기다가 이제 거짓으로 나 형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 유장한테. 그러니까 장송이가 왜 가시냐 여기 남아서 뭐 일을 성사를 시켜야 되지 하고 장송이가 유비한테 몰래 편지를 쓰는 중에 형인 장수기가 그 집을 때마침 방문을 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술자리 도중에 이 장소희가 쓴 편지가 떨어뜨려서 그 이제 노비가 그걸 주워서 장수희가 보고 이 장수희가 이거를 유장한테 그 꼰질러 바칩니다. 그 장소희가 배신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장이가 이제 그때 깨우치고 안 되겠다 유비하고는 이제 전렬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212년입니다. 212년에 그래가지고 유장이가 장송이를 처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비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전투를 해서 결국에는 214년에 유장이가 유비한테 항복을 하죠. 그리고서는 219년에 오나라 성권이 형주 공방전에서 관우를 죽이고 형주를 되찾을 때까지도 그 유비한테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그 유비 밑에서 있었던 거죠. 거기서 있었는데 송권이가 그 형주를 되찾으면서 송권이가 유비가 이제 또 223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송권이가 219년에 이제 그 형주를 되찾은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유장이를 다시 네가 익주목이었으니까 네가 익주를 좀 통치를 해달라 하면서 익주목에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장이는 거기서 219년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익주목을 다시 하다가 결국에는 뭐 조금 더 살다가 219년에 관우가 죽은 해에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익주목을 한지 뭐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삼국지 시대의 익주목이었던 유장이의 일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